오늘의 주제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관절이 튼튼하면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무릎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인 오늘의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이정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원장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무릎 관절염인데요. 이 과거에는 5, 60대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도 많이 이게 질환이 발생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은 보통 5, 60대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가 생활도 많이 발전하고 스포츠 활동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인대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 그로 인한 2차적인 외상성 관절염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관절염을 좀 예전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연령을 불문하고 미리 이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관절염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관절, 어깨 관절, 이게 모두 관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는 흔히 많이 들어본 관절염의 종류인데 종류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예, 관절염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겠죠. 네. 보통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피부 질환인 건선 때문에 생기는 건선성 관절염도 있고요. 네. 또는 통풍 때문에 생기는 통풍성 관절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쳐서 외상 후에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등 여러 원인들이 따라서 관절염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가 나고, 두 번째로 붓고, 세 번째로 통증이 있습니다. 즉 소리가 났고 붓고 통증이 있으면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그 세 가지 증상이 다 부합한다고 해서 모두 관절염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런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무릎 관절염이 어떤 병이든 그렇지만 생기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좀 찾아야 될까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이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으로 생기는 2차적인 관절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나 연골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그리고 다른 건선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생기는 관절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남성보다 이 여성들이 발병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은 여성에서 많이 좀 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서 무릎 관절염이 남성보다 약 3.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 재래식 환경에서 사용하는 재래식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들한테 잘 생기는 그런 쭈그려 앉는 자세들에서 원인을 한 개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무릎 주변 근육이 남성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호르몬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여성에서 약 3배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 3배 정도 여성에서 남성보다 무릎 관절염이 더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 주 연령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젊은 층에서는 보통 30, 40대를 의미하는데 그때에서는 외상성, 다쳐서 생기는 관절염이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해당되는 40, 50대에서도
초기 관절염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전보다 젊은 층에서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는 걸 저도 외래를 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 혹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성 관절염이 젊은 층에서는 좀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마도 젊은 층에서 전보다 관절염이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염 이 진단법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관절이 좁아져 있는지 혹은 아니면 다리가 휘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연골이나 물렁뼈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하게 MRI를 찍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고서는 이제 무릎 관절염에 관련해서 집에서 혼자 이제 좀 자가로 내가 무릎 관절염인지 아닌지 증상을 좀 진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증상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소리가 나고, 네. 두 번째가 통증이 있고, 세 번째가 붓는 겁니다.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물론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해도 관절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좀 더 확실히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쭈그려 앉을 때 아픈지,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아픈지 그 두 가지가 또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쭈그려 앉았을 때 무릎이 아파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좀 아파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는데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럴 때는 뭐 좀 그 자세 네. 또한도 네. 무릎이 안 좋은 자세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도 관절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중요성을 좀 몸소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 한 번 나빠진 연골은 올바른 치료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보존적 치료입니다. 모든 환자를 관절염이 있다고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보존적 치료가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는 특히나 쭈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한다든지 계단 오르내리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등산도 관절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자세들을 그런 생활 패턴들은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체중이 많이 증가돼 있으면 무릎에 무리가 갈 테고요. 당연히 관절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진통소염제라든지 연골 보호제 등을 드시면서 관절염을 좀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도 통증이 있으면은 물리치료나 혹은 관절 안에 연골 주사 등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 주변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체중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무릎 수술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연골 수술도 하시고, 네, 이 체중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수술적 치료가 만약에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없으면 결국 수술적 치료를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내시경 수술인데요. 무릎 안에 우리 윗내시경 할 때처럼 내시경을 넣고서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찢어진 관절 연골을 다듬어낸다든지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나가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아니면 무릎 교정 수술,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경우에는 인공관절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요즘 줄기세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덜 자라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줄기세포는
성숙이 되면서 연골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아니면 내장기관 일부가 될 수도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이 입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과 본인이 갖고 있는 정상 연골과 비슷한 연골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 또한도 너무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은 무엇보다도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병이든 뭐 늦게 가는 것보다는 늦게 그걸 발견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좀 빠르게 발견을 하고 아니면 예방을 하는 게 좋겠네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수술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무슨 무릎 교정술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주변에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무릎을 보시면은 네. 오다리로 휘어진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 안쪽이 좁아지고 다리가 휘어지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안쪽 관절이 닳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 관절은 비교적 멀쩡하기 때문에 바깥쪽 관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리가 일자로 반듯하게 교정하는 수술을 무릎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기 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도 줄여주고 만약에 인공관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치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치아가 조금 썩으면은 떼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떼우는 것을 무릎 교정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많이 썩으면은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네. 그 임플란트를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환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다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다리가 조금 이렇게 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좀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무릎 교정 수술을 하면 좀 가능해질까요? 그거는 일종의 미용 수술이고요. 네. 대부분은 통증이 없으면은 아하. 뭐 오다리 무릎 교정 수술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대로 된 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합병증에 대한 이 발생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자기 관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무릎 교정술 모두 다 자기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들인데요. 네. 자기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무릎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인공관절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관절로 가게 되면 기능도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고 수명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가 심폐기능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급적이면 뭐 인공관절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뭐 이거는 좀 이제 뭐 주변에서 흔히 하는 또 알고 있는 그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얘기들인데 흔히 그 도가니 같은 것이 연골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관절이 상했을 때 도가니탕을 많이 드시잖아요. 끓여서 이거 어떤 좀 증명을 해주시죠. 외래를 보면은 어른들도 그렇고요. 관절이 좋지 않을 경우에 도가니라든지 뭐 우술이라든지 그런 걸 다려 먹고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고요. 그걸 뭐 그냥 단순히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머니들께서 이제 뼈 발달을 위해서 이제 많이 끓여주셨잖아요. 전혀 이제 이거는 그냥 몸 보신다라는 걸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릎 관절에 좀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그런 음식들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비타민 K나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녹황색 채소라든지 곡류 아니면 야채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로는 그런 노른자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간 영양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병원에서 많이 주사를 놓고 있는 비타민 D 주사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칼슘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 유제품이라든지 콩, 두부도 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에 반해서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몸 안에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음식은 피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신다든지 짠 음식 등은 관절염에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아파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먹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제도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시죠. 요즘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드로이틴이라든지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뭐 초록 홍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브가 포함된 제품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에는 또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확실하다고 증명된 바는 없고요. 특히나 콘드로이틴이나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인슐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 홍합 오일 같은 걸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뭐든지 이제 무릎 관절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악영향을 좀 주는 그런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외래에서 볼 때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쭈그려 앉는 자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을 내려오는 거, 등산하는 거 그런 자세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게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등산도 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요가나 필라테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가나 필라테스도 과도하게 하면은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연골 손상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스트레칭은 괜찮지만 과도한 스트레칭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원장님 그 모든 뭐 질환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릎 관절염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보다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에 당연히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오히려 체중을 빼게 되면은 오히려 무릎 관절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또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운동으로서는 대퇴사두 운동이라고 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예. 운동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퇴사두근 좋은 운동법이라고 하셨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가장 좋은 운동이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 올리면서 버티면서 근육을 유지시켜주면은 대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네. 수영이나 자전거는 체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쓰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도 덜 가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평지나 약간의 오르막길을 걷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내지 40분 정도 걷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보통 빠르기는 옆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리고 복장은 민소매나 반팔 그리고 반바지를 입는 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을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시청자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비타민 D가 활성화된다.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관절염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릎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예방 그리고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범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직도 무릎 관절은 노년층만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릎 관절과 관련된 질환은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챙기시고요.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셔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컬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